왜 어떤 사람들은 90살이 넘어서도 또렷한 정신과 탄탄한 걸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아직 젊은 나이에도 병과 피로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게 될까요? 저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올해로 92살, 여전히 매주 진료실에 앉아 사람들의 몸을 살피고 조용한 미소로 조언을 건네는 노의사. 그는 젊은 시절부터 수천 명의 삶을 지켜보았고 그 긴 세월만큼이나 깊은 통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십니까?" 라고 묻자 그는 마치 오래 숨겨두었던 비밀을 꺼내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복잡한 운동도 힘든 식이요법도 필요 없어요. 단지 몸의 4군데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 그것만 꾸준히 하면 됩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의아했습니다. 4군데? 그게 정말 건강과 장수를 좌우한다고?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중요한 부분을 놓쳐요. 눈에 잘 보이지 않거나 별것 아니라고 여겨서 대충 넘기죠. 그러나 그 작은 부위들이 노년의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그의 말투는 과장도 신비주의도 없었고 오히려 너무나 단순해서 더 믿음이 갔습니다. 오랜 세월 환자들을 돌봤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단단한 확신 같은 것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는 조용히 차 한 모금을 마신 뒤 마치 오래된 경험 속에서 한 장면을 꺼내듯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유독 인상 깊었던 환자가 한 명 있었어요. 65살이었는데 늘 피곤하고 기억력이 떨어진다며 찾아왔죠. 그런데 놀랍게도 병의 원인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의 일부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 말을 하며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큰 병만 걱정하지만 정작 건강을 무너뜨리는 건 작은 무시입니다. 제가 "그 4군데가 정확히 어디인가요?" 라고 묻자 그는 손가락을 가볍게 탁자 위에 두드렸습니다. 그 동작은 지금 바로 다 말하지는 않겠다는 듯 했습니다. 지금 다 알려드리면 흥미가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하나만 분명히 해둡시다. 이 4부위는 우리 몸의 기초, 해독, 순환, 그리고 에너지의 중심입니다. 이 4가지가 무너지면 정신도, 체력도, 장기 기능도 함께 약해집니다. 반대로 이 4가지만 살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지요. 그의 태도는 마치 오랜 삶의 퍼즐을 완성한 사람처럼 여유로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거창한 비법이나 강한 의지가 아니라 기본을 제대로 지키는 생활 습관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요. 특히 그는 기본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과 운동을 해도 효과가 반감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소홀히 했던 것들이 사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사람의 몸은 솔직해요. 잘 돌보면 언제든지 회복하려 하고 무시하면 금방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신호를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겨버리죠. 나이는 이유가 아닙니다. 관리하지 않은 것이 이유예요. 이 말은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파지고 약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그 믿음을 부정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90세가 넘었음에도 허리도 곧고 걸음도 안정적이며 손의 떨림도 거의 없었습니다. 기억력 또한 뚜렷해 환자의 이름과 병력을 그대로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이유를 4군데의 꾸준한 관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루 중 가장 먼저 돌보는 신체 부위가 어딥니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얼굴? 양치질? 손? 하지만 이 질문은 곧 이어질 이야기를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엉뚱한 곳부터 관리합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은 늘 뒤로 밀리고 말죠.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아마 당신의 건강 습관도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오랜 세월 사람들의 몸과 삶을 지켜본 한 의사의 경험이자 유산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이 4가지 습관은 단지 병을 예방하는 수준이 아니라 노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첫 번째 비밀을 꺼내려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약해지고 가장 자주 무시되지만 사실은 건강의 기초가 되는 곳, 그가 모든 장수의 시작점이라고 부른 그 부위.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약해지고 동시에 가장 소홀히 다루는 곳. 의사는 그것을 몸의 뿌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단어 하나를 꺼냈습니다. 발입니다. 너무도 단순해서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평생의 통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발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려면 뿌리가 가장 먼저 건강해야 하지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발이 약해지면 몸 전체가 흔들립니다. 사실 많은 노년층이 피곤함, 불면, 다리 저림, 균형감, 저하를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순환의 문제입니다. 발은 몸 전체의 혈액이 가장 먼저 내려가고 마지막으로 올라오는 곳이에요. 발이 차가운 사람은 몸 전체가 차갑습니다. 발이 피곤한 사람은 몸 전체가 무겁습니다. 그는 이 말을 끝내며 한 환자의 사례를 꺼냈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늘 피곤하고 몇 년째 잠이 깊게 들지 못해 밤마다 뒤척였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큰 이상은 없다는 말만 들었고 그는 자신이 그냥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을 만져본 순간 의사는 단번에 원인을 알았다고 합니다. 항상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발, 작은 충격에도 민감하게 아파하던 발바닥. 그는 그때 말했습니다. 이분의 병은 수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순환이 막힌 문제였고 그 시작점은 발이었죠. 그는 먼저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작은 습관을 알려주었습니다. 너무 뜨겁지 않은 물에 2.30분 정도 담그기, 발가락 사이까지 부드럽게 비누로 씻기, 완전히 말리기. 그는 특히 말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감각적으로 말랐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발가락 사이의 습기는 결국 곰팡이를 만들고 곰팡이는 다시 피부를 약하게 만들어 순환을 더 나쁘게 만들어요. 하지만 진짜 효과는 그 다음 단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환자에게 발바닥 뒤꿈치 마사지를 하루 10분씩 하라고 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중간에서 뒤꿈치 방향으로 천천히 눌러 움직이는 방식. 동양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기혈이 시작되는 곳이라고도 부르고 서양의학 연구에서도 이 지점의 자극이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남성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던 어느 날 그는 의사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발이 먼저 따뜻해요. 그리고 밤에 눈을 감으면 더 빨리 잠이 들어요. 그의 피로감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발을 돌보는 것이 마치 자신을 돌보는 일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이 사례를 들려준 뒤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놓쳐왔던 부분을 돌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작은 상자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발 관리 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브러쉬, 미끄럼 방지 매트, 발 전용 보습제, 그리고 편안한 실내화. 그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말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발을 방치해온 시간 때문일까요?
그가 겪어온 또 다른 변화는 78세의 마거릿이라는 여성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발 통증 때문에 걷기를 포기했고 혼자 외출하는 것이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발을 매일 씻고 천천히 마사지하고 보습을 챙기기 시작한 지 3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통증이 줄고 다시 걷는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심지어 지역 커뮤니티의 걷기 모임 리더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은 늘 아래에 있어서 잊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을 가장 오래 지탱해 준 건 바로 그 발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를 지탱해 줄 것도 역시 발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얼굴과 손은 꼼꼼히 관리하면서 정작 몸에서 가장 오래 일해온 발은 대충 씻거나 아예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발의 나이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사의 다음 말에서 어떤 전환점을 느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뿌리가 정리됐으니 다음은 몸의 해독센터를 이야기해 봅시다. 그가 말하는 두 번째 비밀은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곳, 그리고 면역과 에너지의 성패를 결정하는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의사는 그곳을 몸의 해독센터이자 면역의 관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삐끗 멈춘 듯 했습니다. 해독센터? 간이나 장을 떠올렸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죠.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너무 평범하고 너무 일상적인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겨드랑이를 단지 냄새와 땀의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이곳엔 면역의 핵심인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을 잘 관리하면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는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73세의 희진 씨는 몇 년 동안 반복적인 감기, 기관지염, 호흡기 염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면 잠시 좋아지지만 또 재발했고 그때마다 체력은 더 떨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는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겨드랑이 관리 평소에 하시나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겨드랑이를 무슨 관리까지 해요? 그냥 씻고 말고 그게 다죠. 그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냥 때문에 면역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는 겨드랑이가 왜 중요한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은 우리 몸의 불순물, 세균, 바이러스를 거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피로, 감염, 염증 같은 문제는 이 필터가 막히거나 약해질 때 쉽게 발생합니다. 림프절이 원활하게 기능하려면 겨드랑이 주변이 항상 깨끗하고 건조하고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진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의사의 조언대로 다음을 실천해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겨드랑이를 너무 세게 문지르지 않고 부드럽게 원형으로 씻기. 둘째, 샤워 후 반드시 완전히 말리기. 셋째, 알루미늄이 들어간 땀 억제제 대신 천연 미네랄 스틱으로 교체하기. 넷째, 아침마다 쇄골 방향으로 1, 2분 림프 마사지하기. 놀라운 변화는 일주일 만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침마다 목이 칼칼하거나 기침으로 잠에서 깨지 않았고 한 달 뒤에는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그 변화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림프는 흐름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흐름을 만들기 위해선 청결, 건조, 그리고 부드러운 자극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겨드랑이라는 작은 부위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한다니. 하지만 이어진 그의 설명은 더 놀라웠습니다. 겨드랑이는 면역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과도 연결됩니다. 상체의 혈액 흐름이 이곳을 지나기 때문이죠. 겨드랑이가 막히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팔이 무거워지고 어깨가 굳어집니다.
그는 68세 남성의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늘 피곤하고 이유 없이 어깨가 뻐근해 병원에 갔지만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나오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그가 매일 겨드랑이 마사지를 시작하고 천연 성분 제품으로 바꾼 뒤 딱 2주 만에 어깨 가동 범위가 넓어지고 에너지가 증가했습니다. 림프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막히면 정체가 생기지만 흐름만 살려도 몸은 금방 살아납니다. 의사의 말은 단순했지만 매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땀샘 기능이 약해져 세균 번식이 더 쉬워지고 피부도 약해져 자극에 민감하므로 올바른 관리가 필수라고 했습니다. 그는 겨드랑이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신호를 강조했습니다. 하나, 비정상적인 부기. 둘, 지속적인 통증이나 갑작스러운 피부 변화. 이 신호는 절대 넘겨서는 안 되며 즉시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그가 말한 온도의 역할이었습니다. 샤워 마지막 단계에서 겨드랑이에 차가운 물을 5초만 흘려보세요. 림프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세균 증식도 줄어듭니다. 이 작은 동작만으로도 림프 기능이 상당히 활성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드랑이는 몸의 필터입니다. 필터가 깨끗하면 온몸이 편안해지고 필터가 막히면 온몸이 무거워집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평생 무심코 지나쳤던 이 작은 부분이 사실은 면역의 시작점이었고 에너지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의사는 조용히 다음 비밀을 꺼냈습니다. 이제 순환의 길목을 이야기해 봅시다. 대부분이 평생 한 번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곳이죠. 그의 3번째 비밀은 우리가 몸에서 가장 사소하다고 여기는 곳이지만 사실은 혈관과 간 기능을 직접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부위였습니다. 3번째 비밀은 우리가 평생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부위였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고 특별히 아프지도 않아서 대부분은 이곳을 신경 쓸 필요 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사는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부위가 약해지면 혈액이 무겁게 흐르고 간이 지치며 다리가 붓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피로 대부분은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말한 곳은 허벅지 안쪽, 즉 다리 안쪽, 깊숙이 자리한 순환의 길목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그곳이 몸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허벅지 안쪽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굵은 혈관 중 하나인 대퇴동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혈관은 몸 전체 혈액의 약 20%를 이동시키죠. 이곳이 답답해지면 간도, 심장도 부담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 사례로 증명되었습니다. 71세의 미령 씨는 다리가 자주 붓고 오래 걸으면 무릎이 무거워지고 피로가 쉽게 누적되는 증상을 수년간 겪어왔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질환이 없다고 했고 그녀 역시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그녀의 허벅지 안쪽을 짚어보자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이분의 문제는 관절도 근육도 아니었습니다. 순환이 막혀 있었어요. 그는 아주 간단한 허벅지 안쪽 관리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씻기, 특히 무향 비누를 사용해 위쪽 방향으로 쓸어 올리듯 닦는 것. 둘째, 샤워 후 완전히 말리기. 허벅지 안쪽은 습기가 고이기 쉬운 구조라 조금만 방치해도 염증과 가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셋째, 통기성 좋은 옷을 입고 필요하다면 소량의 옥수수 전분을 발라 땀과 습기를 줄이는 방법을 쓰는 것. 하지만 미령 씨에게 가장 큰 변화를 준 것은 순환 운동이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하루 2번 의자에 앉아 다리를 천천히 벌렸다가 모으는 동작을 10초씩 유지하며 반복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바닥에 앉아 발바닥을 맞대고 무릎을 위아래로 흔드는 나비 자세를 추천했습니다. 단 2세 3분이면 충분하지만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미령 씨는 몇 주가 지나자 다리 붓기가 줄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3달 후 그녀는 더 이상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았고 간 기능 검사에서도 개선된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벅지 안쪽이 열리면 간이 편안해지고 다리가 가벼워지고 피로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길목을 막아두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효과가 반감되죠. 그의 경험은 또 다른 사례에서도 드러났습니다. 76세의 동우 씨는 여름만 되면 허벅지 안쪽에 홍조와 자극이 찾아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여러 연고를 발라보았지만 일시적 완화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알려준 3단계, 부드러운 세정, 건조, 통기성, 좋은 옷을 실천한 후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허벅지 안쪽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습기 제거였습니다. 습기는 피부의 적이자 순환의 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땀이 말리는 속도가 느려져서 더 쉽게 자극이 생깁니다. 그는 또한 간단한 마사지 팁도 알려주었습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손바닥으로 허벅지 안쪽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것. 이 동작은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돕고 하루 종일 쌓인 부종을 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부위를 관리하는 건 단순히 불편함을 줄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입니다. 허벅지 안쪽이 건강해지면 다리가 가벼워지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심지어 기력도 달라집니다. 그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무너뜨리는 건 항상 큰 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소한 불편함, 작은 자극, 잠깐의 무시가 쌓여 몸의 균형을 흐트러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흔히들 간이 나빠지면 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간이 피곤한 진짜 이유는 막혀있는 순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순환은 허벅지 안쪽이 결정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루 2번, 3분이면 충분합니다. 허벅지 안쪽이 열리면 몸의 피가 부드럽게 흐르고 마음까지 가벼워집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다음 이야기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발과 겨드랑이가 몸의 뿌리와 해독을 담당한다면 순환의 다음 단계는 어디일까? 그리고 남은 마지막 관문은 무엇일까? 의사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4번째 비밀을 소개하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몸의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를 이야기해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빨리 굳어지는 곳, 하지만 잘만 관리하면 정신까지 또렷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설명은 지금까지 중 가장 놀라웠습니다. 4번째 비밀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불편해지고 가장 자주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리는 곳이었습니다. 의사는 그것을 몸의 에너지 통로이자 정신의 스위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등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등과 두피는 단순한 살갗이 아닙니다. 이 두 곳은 신경계 전체와 연결된 발전소예요. 여기가 굳으면 몸이 피곤해지고 여기가 살아나면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저는 그 말이 다소 과장처럼 들렸지만 그의 사례를 들으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75세의 별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평생 활발하게 살아왔던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기억력이 떨어지고 등 허리가 뻣뻣해져 아침마다 몸을 펴는데 고통을 느꼈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뚜렷한 이상이 없었고 그녀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그녀의 등을 살짝 눌러보는 것만으로 문제를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허리가 굳어서가 아니라 모세 혈관 흐름이 약해져 뇌로 가는 혈류 공급이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는 첫 단계로 등 세정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등은 손이 잘 닿지 않기 때문에 많은 노년층이 소홀하게 씻습니다. 하지만 노폐물이 쌓이고 근육이 굳고 혈액 흐름이 떨어지는 건 대부분 이 부위가 막혀서예요.
그는 손잡이가 긴 부드러운 브러쉬를 준비해 등 아래에서 위로 원을 그리듯 천천히 닦으라고 했습니다. 피부를 세게 긁는 것이 아니라 혈류를 깨우듯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로 씻은 후 마지막에 살짝 차가운 물을 흘려주면 근육이 깨어나고 혈액순환이 촉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두피 관리였습니다. 그는 두피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두피는 뇌로 향하는 가장 직접적인 혈류의 통로입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잠이 깊어지고 집중력이 살아나요. 별 씨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의사의 조언대로 샴푸할 때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천천히 눌러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1분, 저녁에는 2분. 너무 간단해서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싶었지만 한 달 후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요즘은 머리가 이상하게 맑아요. 어제 한 일을 기억하는데도 덜 힘들고요. 그녀의 가족은 더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녀가 예전보다 더 밝아 보이고 표정도 생기 있어졌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의사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피는 뇌와의 직통선입니다. 여기를 관리하는 건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뇌 건강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는 이어서 3분 스트레칭을 알려주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어깨를 천천히 뒤로 5번 굴리고 양손을 허리에 둔 뒤 상체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는 동작. 이 운동은 굳은 등 근육을 풀어주고 척추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관리만으로도 많은 노년층에서 균형감이 좋아지고 넘어짐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는 또 한 명의 환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82세의 리준 씨는 수년간 허리 뻣뻣함과 수면장애로 고생했습니다. 그는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근본 개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권한 저녁 두피 마사지와 등 가벼운 이완 운동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그는 단단한 허리가 부드러워지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했습니다. 몇 년 만에 이렇게 푹 잤어요. 그는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이 모든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그런데 두피와 등을 통해 그 통로를 자극하면 뇌는 다시 깨어납니다. 뇌가 깨어나면 몸이 따라오고 몸이 따라오면 삶이 바뀝니다. 그는 또한 경고했습니다. 노년층에게서 등과 두피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는 다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두피의 건조함, 오래 지속되는 등 뻣뻣함, 날카로운 허리 통증, 이런 신호들은 단순한 피곤함으로 넘겨서는 안 되며 순환 저하의 시작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5분이면 됩니다. 아침엔 등 스트레칭, 저녁엔 두피 마사지. 단지 이것만 꾸준히 해도 1년 후의 몸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거대한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동작 하나를 매일 반복하는 데서 완성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발이 뿌리를 잡고 겨드랑이가 해독을 돕고 허벅지 안쪽이 순환을 열어주고 그리고 등과 두피가 에너지를 깨우는 것. 4가지 작은 습관이 연결될 때 노년의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마지막 한 부위를 이야기하기 위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마지막 단계이자 이 4가지 습관의 진짜 의미를 말해드리죠. 그의 5번째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인생의 태도와도 연결된 깊은 메시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4번째 비밀까지 모두 들은 순간 저는 마치 몸의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발이 우리의 뿌리를 지탱하고 겨드랑이가 해독의 문을 열고 허벅지 안쪽이 순환의 길을 넓히고 등과 두피가 에너지와 정신을 깨우는 과정.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더 궁금해졌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손을 맞잡은 채 말했습니다.
이 네 부위는 그저 몸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방식, 그리고 노년을 살아가는 태도를 결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는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잃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무시, 작은 방치가 오랜 세월 쌓여 만들어진 결과죠. 반대로 작고 소소한 관리 하나가 오랜 시간 쌓이면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의 말투에는 세월을 통과하며 얻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92세의 의사는 지금도 매주 진료를 보는데 많은 환자들이 그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또렷하고 건강하신가요? 그러면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몸을 거창하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몇 분씩 가장 중요한 네 곳을 놓치지 않습니다. 나를 지탱하는 곳, 나를 움직이게 하는 곳, 나를 살리는 곳을 돌볼 뿐이에요. 사람들은 늘 특별한 비법을 찾습니다. 특별한 음식, 특별한 운동, 특별한 약. 그러나 의사는 고개를 젓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을 뿐이죠. 하지만 건강은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꾸준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유난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늘 건강을 큰 목표로 생각하며 막연하게 언젠가 잘 관리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반대로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건강한 것은 거창해서가 아니라 작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작은 습관은 오래가지만 큰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마지막으로 4가지 습관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발은 몸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겨드랑이는 면역의 문입니다. 이 문이 막히면 몸은 싸울 힘을 잃습니다. 허벅지 안쪽은 순환의 관문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몸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등과 두피는 정신의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살아나야 삶이 선명해집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건강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대신 오늘 딱 한 부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내일 다른 부위를 더하고 일주일 뒤에는 4부위를 모두 관리하면 됩니다. 건강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저는 그 말이 참 깊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바꾸려 하고 그러다 지쳐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30일, 60일, 90일 쌓아가는 동안 몸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합니다. 의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건강을 돌보는 일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늘 시작하면 내일 더 건강해지고 내일 시작하면 모레 더 건강해집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늘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은 인생 후반부를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건강 질문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무기력하고 지친 몸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 것인가? 아니면 가볍고 단단한 몸으로 원하는 일을 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모두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이 4곳 중 어디부터 돌볼 준비가 되어 있나요? 혹시 지금까지 무심코 지나친 부위가 있었나요? 이미 실천하고 있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노년을 위해 필요한 작은 습관들이 궁금하다면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노후의 기준은 대부분 착각이었습니다.
병원 가까운 집이면 마음이 놓일 것 같고, 넓은 아파트면 외롭지 않을 것 같고, 조용한 전원주택이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수백 명의 어르신을 상담해온 한 노후 전문가는 미소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 생각이 노년을 가장 힘들게 만듭니다. 처음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십 년 동안 실제 사람들의 노년을 지켜본 사람답게 아주 단호했습니다. 좋은 집에서 산다고 좋은 노후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 옆이라고 안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건 단 4곳이 집 근처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말은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사례를 들여다보면 무섭도록 정확했습니다. 요즘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들여 병원 앞 오피스텔로 이사한 분들이 1년도 못 버티고 뛰쳐나옵니다. 도심을 떠나 전원주택의 평화를 꿈꾸며 내려간 분들이 6개월 만에 다시 짐을 싸서 돌아옵니다. 실버타운에 수천만 원을 주고 입주한 분들까지도 2년 만에 나오곤 합니다. 모두 말합니다. 집은 좋았어요. 그런데 살아보니 사람이 살 때가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은 더 가슴에 꽂혔습니다. 선생님, 집 때문에 제 삶이 더 힘들어질 줄 몰랐습니다. 병원 옆에서는 매일 앰뷸런스 소리를 들으며 죽음을 떠올렸고, 넓은 집에서는 적막함이 더 크게 울려 퍼졌고, 전원주택에서는 외로움이 아니라 고립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더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선택이 오히려 노년의 마음과 몸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통계도 냉정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4명 중 1명이 혼자 삽니다. 70세 이상은 3명 중 1명입니다. 지금 부부가 함께 산다고 해도 평균적으로 배우자 중 1명은 먼저 떠납니다. 남겨진 한 사람은 8년에서 10년을 혼자 살게 됩니다. 그 10년을 어디서 어떤 환경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같은 10년도 천국이 되거나 지옥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랑 살 거야. 요양원 가면 되지. 그냥 여기서 버티다 죽지 뭐. 그러나 이 말들은 현실을 모르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자식과 산다는 건 며느리 사위 눈치 보며 방 한 칸에서 조용히 숨 쉬어야 하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요양원은 건강할 때는 받아주지 않고 정작 들어가야 할 시기가 되면 판단력과 체력이 이미 무너진 뒤입니다. 지금 집에서 그냥 버티겠다는 말도 막연합니다.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장을 보고 계단을 오르고 병원에 갈 수 있을까요?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남은 인생의 무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집값, 평수, 위치만 봅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지관이 있느냐, 적당한 크기의 집이냐, 공원이 가깝냐, 동네 병원과 약국이 가까우냐. 이 4곳이 있으면 노후는 편안해지고 없으면 고통이 시작됩니다. 너무 단순해서 믿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4가지가 노후 20년의 행복과 후회를 정확히 나누는 기준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10년 후에 내게도 괜찮은 집인가? 내가 늙었을 때 이 집이 나를 지켜줄까? 아니면 고립시킬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면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노후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다가오기 때문에 위험하고 준비한 사람만이 그 시간을 편안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 강 할머니. 평생 검소하게 살았던 한 여성이 마지막 집을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깨달은 노후의 진짜 기준. 그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의 현재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남은 20년을 안전하게 지키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병원 앞 오피스텔로 이사하기 전까지 강 할머니는 늘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은 생활은 너무 조용하고 너무 깊었습니다.
작은 기침에도 혹시?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밤에 갑자기 다리가 저리기라도 하면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병원 가까운 데로 가면 마음이 편해요. 응급 상황에도 바로 도움받을 수 있잖아요. 그 말은 언뜻 너무 설득력 있었습니다. 마치 정답처럼 보였고 홀로 사는 노년에게는 마지막 안전망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평생 살던 집을 팔아 병원 바로 앞 15평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처음 한 달은 만족했습니다. 새 건물 냄새가 남아있고 엘리베이터는 조용하고 빠르고 작은 공간은 청소도 금방 끝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병원 건물이 단단하게 서 있는 모습은 묘한 안심을 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겠지. 할머니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달째, 할머니의 마음을 뒤흔드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날카롭게 울리는 사이렌 소리가 어둠을 찢고 들어왔습니다. 삐뽀, 삐뽀. 심장을 두드리는 듯한 그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는 누군가의 절박함,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이 그대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낮에도 밤에도 사이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5번 이상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보면 들것에 실려 올라가는 환자들, 산소호흡기를 단 채 휠체어에 앉은 노인들, 응급실 문 앞에서 울부짖는 가족들까지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계속 보던 어느 날, 할머니는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히는 걸 느꼈습니다. 저 모습이 언젠가 나의 모습이 되는 건 아닐까. 오피스텔 창문 너머의 풍경은 더 이상 안심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병원이 가까우면 든든하다고 생각했지만 병원이 너무 가까우면 하루가 죽음의 그림자로 뒤덮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부정자극 누적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반복되는 부정적 장면과 소리가 정신을 서서히 잠식해 불안과 우울을 높이는 현상입니다. 게다가 오피스텔 자체도 문제였습니다. 15평 원룸은 혼자 살기엔 너무 좁았습니다. 침대 옆이 주방이고 주방 옆이 곧바로 출입문이었으며 거실이라고 부를 만한 공간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 있다 보면 숨이 막히는 듯했고 마치 세상이 문 하나로 끊어진 것처럼 고립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할 가능성도 전혀 없었습니다. 복도는 적막했고 문을 열어도 언제나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건네지 않는 공간, 그 침묵은 점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환경을 도시형 고립 구조라고 부릅니다. 편리해 보이지만 사람 사이의 연결이 끊어져 심리적 외로움이 더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치명적인 감정이 바로 외로움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비 오는 밤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다가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응급실로 급하게 밀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너무도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병원 옆이라는 이유로 선택했던 그 집은 결국 하루하루를 불안으로 덮어버리는 공간이었습니다. 안전망일 줄 알았던 병원이 오히려 마음의 짐이 된 것입니다. 결국 할머니는 깊은 한숨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긴 아니다. 이대로는 더 못 살겠다. 겨우 6개월 만에 집을 팔았지만 매매 차익은커녕 시설비와 수수료 때문에 손해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상처는 마음에 남은 불안이었습니다. 병원이 가까우면 안심된다는 믿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병원은 필요할 때만 가까우면 됩니다. 매일 보이는 곳에 있으면 그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곳이더라고요. 하지만 이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앞 집이 주지 못한 안정을 찾기 위해 할머니는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전원주택.
나무와 바람과 푸른 풍경 속으로 들어가면 삶이 편안해질 것 같았던 그곳. 그러나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평화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외로움과 위험이었습니다. 이제 강할머니의 두 번째 선택이 시작됩니다. 전원주택으로 이사하던 날, 강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병원 사이렌 소리도 없고 회색 건물도 없고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도 없는 곳. 대신 시원한 바람이 나무집 사이를 지나가며 잔잔한 쉼표를 만들어 주었고 새소리가 아침을 깨웠습니다. 눈을 뜨면 창밖으로 초록이 보이고 저녁이면 노을이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쉬는구나.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새 집은 20평 남짓한 단층 구조였고 작은 마당도 있어 꽃과 텃밭을 가꾸기엔 충분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흙을 만지며 남편이 있었으면 참 좋아했을 텐데 하고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자연은 분명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전원주택에서의 삶은 마치 천천히 닫혀가는 문처럼 처음엔 아름다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며칠 내리더니 잡초가 무릎 높이까지 자랐습니다. 하루만 깎아도 다음 날이면 다시 올라와 있었습니다. 모기는 해가 지면 집 안으로 몰려들었고 작은 벌레들은 스며들 틈이 없다는 듯 이곳저곳에 나타났습니다. 밤이 되면 두꺼비 울음이 집을 울렸고 그 소리는 조용해야 할 밤을 더욱 낯설고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청소와 관리도 문제였습니다. 마당을 쓸고 잡초를 뽑고 낙엽을 치우는 일은 하루 이틀은 즐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일 반복되고 허리는 점점 아파오고 손목에도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할머니는 점점 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집에 끌려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거리였습니다. 마트까지 차량으로 20분, 병원까지 30분, 약국까지 15분. 버스는 하루에 4번뿐이었고 시간표에 맞추지 못하면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당연하게 걸어갈 수 있던 곳들이 이곳에서는 모두 차로 가야만 하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운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장을 보거나 병원에 가려면 자식들에게 연락해야 했고 이 말은 곧 엄마, 또요? 라는 미안함과 부담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전원형 고립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은 따뜻하지만 인간은 결국 사람과 시설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현실입니다. 자연이 주는 위로보다 접근성이 주는 안정이 노년기에는 훨씬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순간은 어느 평범한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에서 화분을 옮기다 발이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발목을 삐끗하며 바닥에 넘어졌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리쳐도 들을 사람도 없고 바로 도와줄 이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0분, 30분, 40분. 마음속에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걸까? 이 생각이 가슴을 쳤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연은 아름답지만 노인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날 밤 할머니는 불 꺼진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마당, 조용한 밤, 푸른 산.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편안함이 아니라 고립의 풍경처럼 보였습니다. 외로움이 이렇게까지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노년의 생존 공식이 있습니다. 노년의 적은 외로움이고 외로움의 뿌리는 고립이다. 결국 강 할머니는 또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번 더 이사를 해야 한다고. 다시 손해를 보더라도, 다시 짐을 싸더라도 노년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고. 이번에는 좋아 보이는 집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집을 찾아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복지관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가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동네로 와요. 여긴 진짜 좋아요. 그 한마디가 강 할머니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강 할머니는 세 번째 이사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앞 오피스텔에서는 불안에 잠식되어 살았고 전원주택에서는 고립이라는 무서운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두 번의 실패로 수천만 원을 잃었고 자신감까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가 언니, 우리 동네로 와요. 여긴 진짜 좋아요. 라고 말했을 때도 선뜻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번에도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그런 불안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표정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언니, 여긴 다 있어. 사람이 살아갈 때야. 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친구가 사는 동네는 경기도의 한 중소도시였습니다. 도시처럼 복잡하지도 않았고 전원처럼 적막하지도 않은 곳. 그저 사람 사는 냄새가 은근히 배어있는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친구와 함께 그 동네를 둘러보았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복지관이 있었고 3분 거리에 작은 공원이 있었으며 5분만 걸으면 동네 의원과 약국이 보였습니다. 눈에 띄게 넓은 20평 아파트 단지들이 이어져 있었고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 개 짖는 소리, 노인들 산책하는 발걸음. 이 모든 일상의 소음들이 할머니를 묘하게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언니, 여기 살아봐. 진짜 좋아. 친구의 말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매매가 아닌 전세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또 맞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조금의 여지를 남겨둔 선택이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희미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괜찮을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강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 여기가 내가 살 곳이다. 전원주택에서 아무 말 없이 지나갔던 하루가 이곳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채워졌습니다. 아침이면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모여 운동을 했고 점심이면 함께 식사를 나누었고 오후에는 노래교실이나 요가 수업 소리가 복지관 창문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넬 때마다 할머니의 마음은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복지관 근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할머니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수업을 들을까 하는 설렘이 생겼고 점심시간에는 자연스럽게 옆 사람과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은 서로 안부를 확인해 주었고 함께 수업을 듣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병원 앞 오피스텔에서는 단 하루도 들리지 않던 웃음이 이 동네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터져 나왔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환경 자극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신이 매일 마주하는 환경에서 감정과 생각을 공급받습니다. 매일 병원을 보면 불안해지고 매일 자연 속 고립을 보면 외로워지지만 매일 사람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파트 크기도 할머니에게 딱 적당했습니다. 20평의 공간은 좁지도 넓지도 않았고 씨름하듯 청소해야 하는 부담도 없었습니다. 집안은 단정하게 유지되었고 손님이 와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아, 이 정도 크기가 딱 좋구나. 할머니는 매일 집안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공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집에서 3분만 걸으면 나오는 작은 공원은 나무가 많고 벤치가 여러 개 있었고 저녁이면 어르신들이 모여 산책을 했습니다. 할머니도 그들 틈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걷는 동안 몸이 풀리고 이야기 나누는 동안 마음이 풀렸습니다. 어떤 날은 처음 만난 어르신이 할머니에게 귤을 나눠주며 자주 봐요 라고 말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괜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원주택에서는 하루 종일 사람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날이 많았던 탓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네 의원과 약국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택시를 부르지 않아도 되고 늘 보던 의사와 약사가 할머니의 변화를 알아주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단순한 이 한마디가 마음을 얼마나 가볍게 하는지 할머니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 4가지, 복지관, 적당한 크기의 집, 공원, 그리고 가까운 병원과 약국, 이 모두 있는 삶은 이렇게 평범해 보이지만 노년에게는 기적 같은 구조였습니다. 강 할머니는 3년째 그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가 불안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집니다. 허전함 대신 웃음이 있고, 두려움 대신 안정이 있고, 외로움 대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노년은 집이 아니라 동네가 만드는 거라는 걸. 강 할머니가 깨달은 4가지 기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년의 삶을 완전히 바꿔준 실제적 기준이었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도 바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노후 생존 매뉴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4가지를 여러분이 직접 당장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10년, 20년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강 할머니의 이야기는 할머니 개인의 여정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앞으로 겪게 될 미래의 축소판입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 그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실제 사례는 너무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노후는 언젠가 생각해봐야지 하며 미루다가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지금 괜찮다고 내버려두면 5년만 지나도 몸과 마음은 달라지고 지금 당연하게 느끼던 동네 환경은 갑자기 장벽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작은 행동들을 조금씩 실천하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안정적이고 훨씬 안전한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먼저 복지관 확인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사는 동네에 복지관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러나 노년의 삶에서 복지관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강 할머니가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복지관이었습니다. 스마트폰 검색창에 노인복지관 또는 시니어 복지관을 입력해보세요.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로 나옵니다. 다음 주 하루만 시간을 내서 직접 방문해보세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고 식사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연령층이 다니는지, 수업 참여는 어떻게 하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직원에게 편하게 물어보면 됩니다. 대부분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합니다. 만약 거주지 근처에 복지관이 없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해 경로당 프로그램을 확인하세요. 규모는 작지만 이웃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노년에는 사람을 만날 이유가 많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복지관입니다. 2번째는 집 크기 점검하기입니다. 지금 사는 집을 둘러보세요. 지금은 괜찮아라는 생각이 오히려 가장 위험합니다. 30평 이상의 넓은 집은 관리가 힘들고 빈방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쓸쓸해집니다. 반대로 10평 이하의 작은 공간은 숨이 막혀 우울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크기는 20평에서 25평입니다. 부부가 살기에도 충분하고 자녀나 손주가 잠시 방문해도 불편하지 않으며 관리 부담도 적습니다. 지금 사는 집이 이 범위를 벗어난다면 당장 이사하라는 뜻이 아니라 언젠가는 옮겨야 한다는 마음의 준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사용하는 방이 몇 개인지,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청소에 얼마나 에너지를 쓰는지 점검해 보세요. 집 크기 하나만 바꿔도 노년의 삶은 크게 달라집니다. 3번째는 집 주변 환경 점검하기, 즉 동네를 걸어보는 것입니다. 이번 주말에 집 근처를 천천히 산책해 보세요. 공원은 가까운지, 벤치는 충분한지, 운동기구는 있는지,
나무는 많은지, 조명은 안전한지 직접 확인하세요. 집에서 공원까지 10분 이내면 매우 좋은 동네입니다. 20분 이상 걸린다면 노년의 걷기 습관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가까운 산책 환경이 치매, 우울증,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강 할머니가 공원에서 매일 운동하며 친구를 만나고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도 이 가까운 거리 덕분이었습니다. 노년의 몸은 환경이 주는 편안함에 반응합니다. 멀면 가지 않게 되고 안 가면 몸이 굳고 몸이 굳으면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가까운 공원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약국보다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네 번째는 동네 의원과 약국 확인하기입니다. 사람들은 대형 병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노년에 가장 자주 가는 곳은 동네 의원과 약국입니다. 감기, 소화 문제, 관절 통증 같은 사소한 불편은 동네 의원에서 해결해야 하고 이 거리가 멀면 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안에 의원이 있다면 매일의 작은 불안들이 크게 줄어듭니다. 걸어서 5분 이내에 약국이 있다면 큰 안심이 됩니다. 특히 약사와 친해지면 생활의 변화를 말할 수 있고 약사가 작은 조언만 해줘도 심리적 안정이 생깁니다. 강 할머니도 약국에서 할머니, 요즘은 어떠세요? 라는 말 한마디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노년에는 가까운 병원이 마음의 안정이고 가까운 약국이 생활의 안전망입니다. 이 네 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수십 년간 수백 명을 상담하며 검증된 기준입니다. 복지관, 적당한 크기의 집, 가까운 공원, 동네 의원과 약국. 이 네 가지가 모두 갖춰진 동네는 노년을 평온하게 만들고 네 가지가 하나도 없는 동네는 노년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강 할머니의 3번의 이사는 비싼 집을 찾기 위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살 수 있는 집, 살기 쉬운 동네를 찾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강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적인 노후 이사기가 아니라 앞으로 누구나 반드시 한 번은 마주하게 되는 삶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네 가지 기준을 어떻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 자신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상담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선택을 후회하거나 성공했던 이유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집이 아무리 익숙하고 편안해도 노후의 집은 과거의 나가 아닌 10년 후의 나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은 계단 오르는 것이 아무렇지 않아도 무릎 관절은 60대 후반부터 자연스럽게 퇴화합니다. 지금은 차를 몰고 병원에 쉽게 갈 수 있어도 70대 중반에는 자연스럽게 운전을 포기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금은 큰 집이 든든하게 느껴져도 나이 들면 빈방이 주는 적막이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반드시 자문해야 합니다. 10년 후에도 이 집을 관리할 수 있을까? 10년 후에도 이 동네가 안전하고 편할까? 10년 후에도 사람을 만나러 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지금부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어도 복지관이 없는 동네, 공원이 멀리 있는 신축단지, 대형 병원만 가까운 동네는 노년에 오히려 불안과 외로움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많지 않아도 복지관, 공원, 의원, 약국이 모두 가까운 지역에 산다면 훨씬 탄탄하고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돈이 아니라 생활권 환경이었습니다. 특히 외로움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집안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보이는 곳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복지관, 공원, 동네 의원이 가까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들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만날 가능성입니다.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보는 환경에서 사는 것이 바로 노년의 질을 높이는 진짜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경제 상황에 맞춘 현실적인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무조건 복지관 근처의 20평대 아파트를 우선으로 보세요. 식사, 취미, 운동, 돌봄까지 복지관이 거의 해결해 줍니다. 서울이 부담된다면 중소도시, 세종, 나주, 파주, 원주 같은 곳은 훨씬 경제적입니다. 건강이 걱정된다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저층 혹은 1층 아파트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병원 약국까지 걸어서 10분 이내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외로움이 걱정된다면 커뮤니티가 활발한 아파트를 선택하세요. 경로당 프로그램, 주민동호회, 정기 모임이 있는지 관리실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활동적인 성향이라면 주상복합이나 도심형 신축도 괜찮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섞여 사는 것만으로도 활력이 생깁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반드시 복지관 생활권에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세요. 혼자 살수록 이웃과의 관계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더해 저는 철학자들의 지혜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공자는 안거이인 엔주어린이라 말했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 사람답게 늙을 수 있다. 노자의 소국과민, 저곡과민은 단순한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맹자의 지리불여인화, 디리부르린흐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이 없다면 외롭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동네도 나를 불러줄 곳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노후는 결국 사람이 보이는 곳에서, 내 몸이 편안한 곳에서 행복해집니다. 강 할머니가 그 사실을 찾아내기까지 3번의 이사와 수천만 원의 손해가 필요했지만 여러분은 같은 길을 다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기준을 들으셨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꼭 해주셨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작은 노트를 하나 꺼내서 이렇게 적어보세요. 1. 우리 동네 복지관은 어디에 있는가? 기. 지금 집 크기는 적당한가? 3. 집 주변에 공원 산책로가 있는가? 4. 집에서 병원 약국까지 걸어갈 수 있는가? 4가지 중 몇 개를 만족하시나요? 만약 4개 모두 만족한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2-3개만 만족한다면 천천히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단 1개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지금이 바로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20년을 지켜줄 삶의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 울타리 안에서 마지막까지 평온하고 따뜻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